자, 이제 26번. 좀 빨리 갑시다. 26번 조세정책. 자, 이제 여기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조세부과는 수요자,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나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낸 거죠. 그럼 가격 탄력성이 낮은 쪽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된다. 여기 이제 비탄력적이면 낮은 쪽이다. 2번, 조세 부담액은 수요 곡선이 공급선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다. 좀 어렵게 꼬았네. 그럼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면 공급선이 비탄력적이죠. 그럼 공급자가 더 많이 부담하겠네. 그러면 수요자에 비해서 공급자 부담이 커진다. OX, O. 3번,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부과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대인, 임차인에게 떠넘기죠. 그죠? 그래서 전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임대료가 올린다고. 이때 임차인이 매우 비탄력적이면, 임차인의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많이 떠넘기고, 임차인의 수요가 탄력적이면 많이 못 넘기고. 이렇게. 4번, 조세가 부과되면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한다. 왜?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소비자, 즉 수요자 잉여 감소하고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하는 거야. 공급자가 실질적으로 받는 가격이 떨어지는 거야. 왜? 세금 내니까 생산자 잉여도 뭐다? 감소한다. 5번, 토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그럼 완전 비탄력적이다. 세금이 부과돼도 거래량은 공급량 변하지 않는다. 토지 보유세가 부과되더라도 자원 배분 왜곡은 초래되지 않는다. 자, 잘 되고 있습니다. 자, 6번. 거래세 인상에서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에 귀속되고, 여기까지 옳은 말. 그러면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OX, X 발생한다.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게 돼 있다. 이때 발생하는데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손실은 커진다. 7번,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동결효과가 발생하면 그럼 집가는 상승하면 가라갑니까?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26번은 6번하고 7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제 27번이부터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투자론입니다. 싫어요? 넘어가 버릴까 그냥? 27번 지렛대 효과. 그럼 지렛대 효과 나오면 그러면 개념 타인자본 이용해서 자기자본 수익 변동을 처리하는 거. 지렛대 효과. 총자본 수익을 변동한다 그러면 틀린 말. 타인자본 이용해서 부채를 이용해서 저당을 이용해서 융자를 끼고 지분투자 수익률이 변하는 거. 자기자본 수익률이 변하는 거. 순자산 수익률이 변하는 거. 순자산이 내 돈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타인자본 이용하면 좋은 점은 지렛대 효과, 정의 지렛대 효과, 자기자본을 높일 수 있지만 투자 위험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그러니까 1번 지분하고 2번 지분이 똑같은 말이야. 1번, 부채비율이 커지면 남의 돈을 많이 빌려오면 지분 수익이 커질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부담해야 될 위험도 많다? 커진다. 옳은 말. 2번은 타인 자본 이용으로 레버리지를 하려고 하면 위험이 증가한다, 감소한다가 증가한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질문. 3번, 총자본 수익률이 저당 이자율보다 높대. 그러면 낮은 금리로 빌려온 거야. 그래요? 그러면 정해지랬대. 자기자본 대비 수익률. 자기자본 대비 수익률이 자기자본 수익률이야. 상승한다. OX, O. 정해지랬대니까. 4번, 총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하대. 중립지랬대. 이때는 부채비율 증감이, 부채비율 변화가 자기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중립지랬대. 옳은 지문. 5번이 어려워 이게. 5번이 어려운 지문입니다. 총투자 수익률에서 지분투자 수익률을 차감하여 정의 수익률이 나오는 경우에는 정의 레버리지가 발생한다. 아닙니다. 부입니다. 부. 요 부. 마이너스 지렛대 효과요. 그러니까 정의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여러분들 이게 정의 지렛대인지 부의 지렛대인지 한번 판단해봐요. 총투자 수익률. 총투자 수익률을 총자본 수익률이거든. 그 총투자 수익률은 10%인데 근데 지분 수익률, 내 돈의 수익률은 8%가 됐대요. 이렇게 되면 총자본 수익률이 더 크죠? 이러면 정해질 때입니까? 부해질 때입니까? 이건 정해질 때, 부해질 때? 부해질 때지. 여러분들 이거 안 되네. 자, 돈 안 빌려왔어. 정신 차려. 이제 바짝 차려야 돼. 오늘 저하고 마지막이야. 마지막이 꼭 이런 모습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좀 스마트하게 좀 할 수 없어요? 예? 자, 그러면 돈 안 빌려면 총자본수익이라고. 총자본수익, 총투자수 똑같은 말입니다. 자기자본수익, 지분수익은 똑같아요.
안 빌려오면. 이해되셨죠? 근데 빌려오면 내돈의 수익이 높아지면 정이 이랬대. 내돈의 수익이 떨어지면 부의 이랬대. 그럼 내돈의 수익이 떨어졌잖아 지금. 안 빌려왔을 때 총자본수익 10%, 지분수익 10%안 빌려오면, 차입이 없으면,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하니까 가만히 있어, 좀 있어봐. 차입이 없으면, 그러면 차입이 있어서 내돈의 수익이 10에서 8로 떨어졌어. 그럼 내돈의 수익이 떨어지면 부야, 정이야? 부지, 부의해지랬대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요거 반대로 총투자 수익률, 총자본 수익률이 여기 이제 10%인데, 근데 돈 안 빌려오면 지분 수익률도 몇이었을까? 10이었겠죠. 돈 안 빌려왔을 때는 똑같았겠지. 여기 10이었겠지. 근데 여기에 15가 됐어. 15가. 그럼 내 돈의 수익이 높아졌잖아. 그럼 정입니까? 중립입니까? 부입니까? 이게 정해질 때지. 정해질 때. 됐습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기 1번 다시 해봐요. 1번으로 오면 총투자 수익률에서 지분 수익률을 뺐어요. 그러면 10에서 8을 뺐습니다. 그럼 플러스 2죠. 맞잖아요? 플러스 2. 그러면 총투자 수익률에서 지분 수익률을 뺐더니 플러스 수익률이 나왔대. 수익률. 여기는 봐봐요. 총투자 수익률 10에서 지분 수익률 15를 빼면 마이너스 5. 수익률이 마이너스 값이 왔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요 1번, 2번, 5번이 1번하고 2번 중에 어디예요? 요 5번이. 요 5번이 1번, 2번 중에 어디요? 1번이 1번. 2번 아니요. 1번이잖아요, 1번. 자, 봐요. 총투자 수익률에서 지분 수익률을 차감해서 빼서 정의 수익률이 나왔다잖아. 여기에 10%인데 여기 8이 됐으니까 빼서 플러스 2가 나왔다는 소리야, 지금 이게. 그럼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이 5번 말은 지분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소리야. 지분 수익률이 떨어졌다. 안 빌려왔으면 똑같았어. 안 빌려왔으면 총투자 수익률이 10이고 지분 수익률이 10이었겠죠. 근데 빌려와서 여기에 떨어져 버리니까 8로. 그럼 정해질 때 부의 이랬대. 부의해지랬대. 정의 레버리지 알아? 부의 레버리지라고 한다. 부의 레버리지. 부의 지렛대가 발생한다.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아주 쉬운 건데 이렇게 내니까 뭔 말이지? 해버린다고 지금 이거.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5번 틀렸네. 그러면 2번 틀렸고 5번 틀렸고. 자, 6번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할 경우 부채비율을 낮춰서 정의 레버리지로 전환한다. 레버리지 효과가 전환은 부채비율을 낮추는 게 아니라 차익금리를 낮춰야 돼. 차익금리를 낮춰라. 그래서 6번은 틀렸습니다. 7번은 총총차부죠. 7번은 총총차부. 7번은 총총차부니까 총투자 수익률 10%. 총투자 수익률 10%. 차익금리 몇 퍼센트? 8%. 여기가 부채비율 곱하는 거죠? 부채비율은 50%. 0.5. 그러면 10에서 8 빼니까 2. 2에다가 0.5가 1. 그러면 11%. 그럼 5x? 5. 그래서 27번은 2번, 5번, 6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제 28번. 28번은 이제 위험과 수익률입니다. 지문 10개니까 두 문제. 1번은 보험 들은 게 위험을 전가시키는 것이다. 위험의 전가는 보험 들은 거, 하청계약 맺는 거, 리스계약 맺는 거,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료 인상계약 맺는 거. 그럼 5x, 5. 2번 틀렸죠.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고 요구 수익률은 뭐요? 상향 조정하고. 또 2번은 21회 때 지문입니다. 민감도 분석, 평균 분석 등을 실시한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하향이 아니라 상향 조정입니다. 틀렸고. 3번 투자 수익의 기대치,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한다. 보수적으로 예측한다. 그것은 5. 4번 위험 조정 할인율을 정의하는 방법. 요구 수익률을 정의하는 방법. 위험이 높으면 요구 수익률을 높인다. 할인율을 높인다, 낮춘다? 높인다. 낮은 할인율입니까? 높은 할인율입니까? 높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그래서 4번 틀린 지문입니다. 5번 미래 현금 예측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만 변동시킬 때
수익성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분석함으로써 그 요소의 영향을 검토하겠다. 이거 뭡니까? 민감도 분석입니다. 그래서 옳은 질문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 8번에서 5번까지 봤는데 2번하고 4번이 틀린 질문입니다. 자, 6번 질문인데, 이상하다. 지금 28번 하고 있죠? 28번, 6번 질문이 어디냐? 6번이 여기 제가 1번이라고 했네. 6번인데, 평균 분산 지배원리로 투자 선택을 할 수 없을 때, 변이계수, 변동계수를 활용하여 투자의 우위를 판단할 수 있다. OX, O. 7번, 무위험률의 상승은 요구수익을 하락시킨다, 상승이다? 상승. 8번, 기대수익이 요구수익이 높대요. 그럼 너는 떨어져라. 기대수익이 높으면 너는 떨어져라. 기대수익이 요구수익이 높을 경우에 기대수익은 앞으로 하락할 것이다. OX, O. 9번, 투자자가 대상보다 원하는 시기에 현금하지 못할 가능성은 유동성 위험이다. 맞습니까? 예. 맞네. 자, 그 다음에 10번. 10번은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은 거고, 이거는 작년에 감정평가사 시험 지문입니다. 위험의 크기에 관계없이 기대 수익만 의존해서 행동하는 투자 유형을 위험 선호형이라고 한다. 틀렸습니다. 위험 선호형은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높은 위험을 부담하는 사람을 위험 선호형이라고 그래. 그럼 이건 위험 선호형이 아니라 위험 중립형이야. 위험 중립형. 위험 중립형은 나는 위험 안 따진다. 오로지 기대 수익만 가지고 따진다. 그걸 위험 중립형. 10번 위험의 크기에 관계없이 오로지 기대 수익만 의존해서 행동하는 투자 유형을 위험 선호형, 위험 중립형, 위험 중립형, 위험 중립형. 그러면 28번은 2번, 4번, 7번, 그리고 10번이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예. 투자 이론에서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투자에서 그것이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29번 포트폴리오입니다. 1번 OX, O, X 아니지. O, 개별 분산 특성으로 인한 비체계점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감소될 수 있다. 2번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자산 수를 늘림으로써 체계적임을 틀렸죠. 비체계점이에요. 비체계점 틀렸습니다. 3번 투자산을 포트폴리오 구성할 경우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자산의 수익률이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인 경우 분산투가 없다. OX, O.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은 분산투가 없습니다. 4번 투자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을 경우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플러스 1일 때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5번 봐. 잘한다 하잖아. 내가 막 열심히 대답하잖아. 막 내가 틀릴까봐 막 걱정하면서 막. 예? 5번 효율적 프론트에서는 효율적 전선은 우상향한다. 그 이유가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수익을 증가시킬 수 없다. 6번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나는 위험이 싫어요. 이런 사람일수록 무차별 구성의 기울은 급경사, 가파르다, 기울기는 크다 작다, 크다. 왜 이것만 잘할까? 숫자 나온 것은 아주 잼뱅이가 돼버리고 미안합니다. 그런 표현 써서 일단 여기까지 2번하고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 끝났나? 아, 그렇구나. 아닌데? 6번 있는데? 아, 다 했나요? 했네. 정신이 없네. 2번하고 몇 번? 4번. 자, 30번. 30번에 합계 시한같이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 합계 시한같이 틀린 거 1번. 현재 5억인 주택이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연금입니까? 일시불입니까? 일시불. 아, 됐습니다. 이제.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계속 사용하여 10년 후에 주택가격이 산정할 수 있다. 10년 후니까 미래가치. 일시불. 그러면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오름만. 5번. 매월 말 50만 원씩 연금 일시불. 매월 말 50만 원씩 연금. 여러분들 학교에서 돈 많이 벌면 매월 50만 원씩 저 주세요. 매월 말 50만 원씩. 응? 세 명만 줘도 얼마나 좋아. 3명만 줘도 150만 원씩. 예? 여러분들 한 달에 한 3천만 원씩 보면 저 50만 원 안 줄까? 그치? 선생님 결혼 때문에 합격했어. 그래서 내가 앞으로 20년 동안 매월 50만 원씩 줄게. 따봉! 그분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금. 5년간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 현재가치. 연금의 현재가치. 연금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려면 연금의 현가계수 아니면 저당상수의 역수.
감채인규수의 역수를 활용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이제 아시죠? 이거 여러분에게 깨우칠 때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잠을 못 자서 잠을 어떻게 할까 이거를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는 게 되잖아. 그래서 이거 수업하고 나면 쉬는 시간에 입이 막 이만큼 튀어나왔고 그래서 나는 다 알고 있었어. 이미 다 되고 있다고. 시간 다 되잖아. 그때 여러분 느껴봐 얼마나 어려웠는가. 옆에 언니한테 물어봐도 모른다. 뒤 언니는 안 한다 간다. 앞에 언니는 나는 이것만 빼고 할란다. 그렇지? 근데 지금은 다 되고 있잖아요. 안 된 사람 자수하십시오. 자수해서 저한테 오세라고. 이름, 성명, 나이 다 공개하지 않습니다. 성별도. 자, 됐어요. 3번.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와 감정계수는 역수관계 있고 OX, X, 전항, 상수죠. 3번 지문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3번 지문을 제가 이거 굳이 넣는 것은 이걸 통해서 역수관계를 한 번 더 점검하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1에서 상환 비율을 차감한 보다 잔금 비율이다. 자, 옳은 지문. 4번 온금균등 상환 방식. 여러분들 이 합해 시한가치 있죠? 합해 시한가치에서 온금균등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 돼요. 합해 시한가치하고 즉 합해 시한가치 계수하고 온금균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원리금균등이 합해 시한가치 저당 상수와 관련되어 있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는 안 될 거니까 봐봐요. 온금균등 상환 방식은 합해 시한가치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만 옳은 말이겠지만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온금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택저당 대출 받은 경우 저당 대출의 매기간 원리금 상환액은 저당 상수 틀렸잖아요. 원리금 균등이 합해 시한가치와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잔금 비율 미상한 저당 잔금. 잔금 비율 미상한 저당 잔금 구할 때 뭡니까? 연금의 현가계수. 그것도 원리금 균등일 때 그렇게 된 거야.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일 때 그게 안 되고. 이해됐죠? 그러니까 합해 시한가치와 관련된 것은 원금 균등이 아니라 뭐야? 원리금 균등. 이렇게. 자,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자, 5번. 할인율이 상승하면. 할인율. 현재 가치 만들 때 할인율이 상승했다. 이자를 많이 빼겠네. 그럼 현재 가치는 감소한다. 감소한다. 자, 옳은 지문 되네. 그래서 틀린 것은요. 3번, 4번, 아니 2번, 3번, 4번. 자, 31번 문제로 갑시다. 31번 문제.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은 열심히 했잖아. 가공기, 유영순 하면서. 그렇지. 자, 여러분은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렇게 안 알려주고 그냥 순서대로 쭉 나열하 시고 싶죠. 이렇게 했으니까. 자,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유효총수득은 가능총수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빼고 기타 수입을 더한 것이다. OX, O. 2번, 세전현금 흐름은 순용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OX, O. 최근에 이거 내고 있습니다. 지금. 1번, 2번 다 냈어요. 3번, 순용업소 산정에서 해당 부서는 재산세는 차감하나. 재산세는 영업경비니까 순용업소 산정할 때 차감하고 그 다음에 소득세는 영업경비 아니니까 차감하지 않는다. 4번 해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은 영업경비에 포함하여 순용업소 산정한다. 틀렸죠. 해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 불량부채는 영업경비가 아니다. 영업경비 포함되지 않는다. 4번 틀렸습니다. 5번 세전 지분 복격과 순매도 가격은 동일할 수 있다. OX, O. 자, 지금 답이 지금 OX 여러분 대답이 아주 가늘게 나왔습니다. 세전 지분 복격과 순매도 가격은 동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느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돈을 안 빌려왔을 때 세금은 세전 세후가 나와야만이 세금 나오는 거야. 여기가 세전 세후가 나왔을 때가 세금 나오는 거고 요 순자가 나오죠. 순자가 나오면 돈 빌려 안 빌려왔냐 그 뜻이라고. 봐봐요. 여기 순용업소득하고 세전현금수에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순용업소득하고 세전현금수가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는 돈 안 빌려왔을 때 부채 서비스가 없을 때 됐죠? 그러니까 순자가 나오면 돈을 빌려왔냐 안 빌려왔냐 그걸 한다고. 그럼 여기서 이건 매각현금이니까 순매도 가격에서 은행 또 못 갚은 거 미상환 저당 잔금을 차감해야지. 됐죠? 미상환 저당 잔금을 차감하고 나면 그러면 세전 지분 복귀액이 나온 거지. 제가 이건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을 수 있는데 어느 경우에 세금이 아니라 미상환 저당 잔금이 없다면 돈을 안 빌렸다면
순영업소득과 세전지분세가 같을 수 있다. 돈 안 빌렸다면. 순매도 가격과 세전 지분이 같을 수 있다. 돈을 안 빌려왔다면. 순자하고 세자, 세전이 나오면 돈을 안 빌려왔을 때, 그것 뜻이지. 이거 동일할 수 있다. 6번 소유자 급여 개인적인 업무비는 영업경비가 아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영업경비에 해당되는 거, 해당되지 않는 거, 해당되는 거 유지비, 관리비, 광고 선전비, 그다음에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재산세, 정부세, 하재 보험료 등등등. 됐습니까? 포함되지 않는 거 공부소감, 소개자. 그럼 됐네. 취득세 영업경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법인세는요? 아니다. 법인세 영업경비? 아니다. 법인세는 소득세야. 소득세. 개인이 하면 영업소득세고 법인이 하면 법인세고 임대사업을 법인이 하면 법인세. 그게 안 되면 학교가 법인을 만들어서 임대사업을 한번 해봐. 그럼 법인세 내라고 하지. 소득세가 아니라. 그러니까 법인세가 소득세니까 법인세는 영업경비가 아니다? 아니다. 자, 됐습니다. 그럼 31번의 답은 31번에 틀린 것은 뭐? 4번. 32번으로 가죠. 투자 분석 기법. 그럼 합계의 시한 가치를 고려하는가 고려하지 않는가부터 출발해요. 투자 분석 기법이 나오면 합계의 시한 가치 고려하는가 고려하지 않는 거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1번. 합계의 시한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으로는 순수내가 있는 거죠. 근데 요 내부 수익이 나왔고 회계적인 율법은 합계의 시한 가치 고려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2번. 순현재가치법이란 장래게 되는 소득의 합계와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의 합계를 서로 비교하여 투자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OX. OX야? 뭡니까? O입니까? X입니까? 답이 없어서 뒤에 볼 수도 없고. X지. 현가란 말이 없잖아. 현가란 말이. 몽고 반점도 없으면서 우리나라 사람이 하면 안 되지. 현가란 말이 없어. 학교 어디서 시험 봐요? 어디서 시험 봅니까? 근데 가야 되거든, 안 되거든. 그거 가야지. 그거 가서 수년가는 뒤에 현가 있잖아. 밖에서 학생인들 수년가는 뒤에 현가가 있어야 된다. 막 그래야 되겠네. 여기 현가가 없잖아. 틀린 말이지. 틀렸지. 나 30날 바쁜데 왜 그래? 스케줄이 지금 짱짱한데 여러분들이 나를 불러내네. 큰일 났네. 순현가치법이란 장래에 되는 소득의 합계, 소득의 현재가치 합계, 현가. 현가합계와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의 투자 비용의 현가. 얘는 투자 금액은 현가할 필요 없어요. 금액 이 자체가 현재 나가는 거니까. 하여튼 요 2번 지문에 현가가 없잖아요. 그게 틀린 말이지. 3번 순현재가치법은 가치가산으로 적용되나 내부세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순현가법만 가치가산을 가산 원리를 다른 말로 합산의 원리라고 그래. 그래서 옳은 지문. 자, 4번 재투자 수익률로 순현가법은 요구수익. 순현가법은 무조건 요구수익이야. 재투자 수익이든 할인이든. 내부수익법은 내부수익 옳은 말. 5번 내부수익이란 투자로부터 기대는 현금 유입의 현가. 봐봐요. 현가 있잖아요. 이렇게. 현가가 현금 유출 현가를 갖게 하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지. 자, 됐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이 틀렸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6번 동일한 현금의 투자이라도 투자자의 요구수익에 따라서 순현재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왜 그런데요? 요구수익이 할인율이니까. 요구수익이 할인율이니까. 그럼 요구수익이 할인율이니까 요구수익이 높아지면 할인을 많이 하니까 순현재 가치는 낮아지겠지. 7번 투자 규모의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의 경우 순현재가치법과 수익성인수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언제나 동일한 것은 아니다. 자, 33번 어림셈법 틀린 것 그랬습니다. 어림셈법은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습니까? 어차피 분수식 물어보는 거야. 분수식. 그래요? 자, 그러면 총자산 회전율은 제가 수식을 외우지 말라. 총자산 회전율을 외우지 말고 역수 관계는 총소득 승수가 총자산 회전율이 역수다. 이렇게 총자산 회전율이 나오면 그럼 여기 바로 하지 말고 그래 알았어. 총소득 승수를 나는 쓸 거야. 총소득 승수를 쓰고 총투자액을 총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쓰는 게 여러분들 틀리지 않는 방법이야. 그러면 총자산 회전율은 분수수익을 바꾸니까 총투자액
총소득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총투자액을 총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OX. 바꿨잖아, 분자 분모가 지금. 총자산 회전율은 총소득을 총투자액 나눈다 해야지. 근데 총투자액을 총소득을 나눈 값, 그것은 총소득 승수지. 그럼 여기 1번은 옳은 말 틀린 말? 틀린 말. 분자 분모 바꿔놨잖아요. 틀린 말이지. 이해됐습니까? 총투자액 자리에 뭘 써도 상관없어요. 총자산. 부동산 가격표도 되고 총자산에도 상관없고. 2번 순소득 승수가 나왔는데 지분투자액 나오면 뭐가 있을까? X. 순소득 승수가 나오면 총투자액이 나와야 돼. 지분투자액이 나오면 틀린 말이야. 지분투자액이.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저기 지금 뭐죠? 엠바에서 점검을 좀 해야 되는데. 내가 중요한 이야기 할 때마다 꼭 저러네. 꼭 그러죠. 중요한 이야기 할 때마다. 예? 자, 그럼 순소득 승수는 지분투자액을 순종업소로 나눈 게 아니라 총투자액을.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은 순소득 승수가 10이면 자본의 주가는 10년이고 종합자본은 10%고 이렇게. 4번 세전현금의 승수는 지분투자액. 세전현금은 세후현금은 지분투자액. 순소득 승수, 총소득 승수 그러면 총투자액. 지분투자액을 세전현금으로 나눈 값이다. OX 5. 5번 일반적으로 세전현금 승수보다 세후현금 승수가 더 크다. 뒤에 승수가 붙어 나오면 그러면 밑에 게 더 커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옳은지만. 그래서 33번의 답이 몇 번입니까? 1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습니다. 34번. 각종 비율, 여기서는 대부 비율, 부채 비율, 부채 감당률, 채무 불이익률 이건 물어보겠다는 소리예요. 이게. 자, 그러면 34번에 틀린 거 그랬습니다. 34번 틀린 거. 틀린 거 없음. 뭐 틀린 거 하나도 없음. 뭐 진짜야. 틀린 거 없음. 자, 보자고. 틀린 게 있는 겁니까? 자, 1번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채 잔금의 비율로 저당 비율이라고 한다. 융자 비율이라고 한다. 맞잖아요. 자, 2번 부채 비율은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로. 맞죠? 부채 비율은 부채, 남의 돈, 그 밑에 자본 이렇게 나눈 거. 근데 자본을 다른 말로 지분이라고 하니까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로 대부 비율이 60이면 부채 비율은 150이다. 그럼 대부 비율 나오면 그 밑에 무슨 비율 나오고 지분 비율 나오고 따따봉 나오고 나눈 게 그게 뭐다? 부채 비율이 된다. 그래서 대부 비율을 알거나 지분 비율을 알면 부채 비율도 자동적으로 알게 돼 있다. 자, 대부 비율이 50이면 이건 외우라겠죠? 대부 비율이 50이면 지분도 50이다. 그 부채는 몇이다? 100이다. 대부 비율 50, 지분도 50. 이걸 통해서 우리는 대부 비율과 지분 비율을 더하면 1이 된다는 거. 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또 대부 비율 50이고 지분 비율 50이면 부채 비율이 100이죠.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자본 5억, 타인 자본 5억. 그럼 내 돈하고 은행 돈하고 똑같다는 소리야. 그럼 부채 비율은 몇일까? 100. 여기 대부 비율 50, 은행 돈은 50%, 내 돈도 50%, 절반씩이란 소리야. 그럼 부채 비율이 50%. 그럼 이걸 타인 자본 5억, 자기 자본도 5억이면 부채 비율은 100%다. OX 5. 됐습니까? 똑같은 말이니까. 그럼 이게 60%가 되면 그럼 대부 비율이 높아졌으니까 지분 비율은 낮아져서 40은 될 것이고 부채 비율은 6을 4로 나니까 1.5, 100을 곱하니까 150%. 그래서 옳은 지문. 3번은 자본하고 부채 나왔으니까 두 개 더해봐라. 뭐냐? 자산이다. 나눠라. 부채 비율이다. 이 소리야. 그럼 3번은 부채가 나오고 그 밑에 자본이 나왔어요. 두 개 더하는 게 뭡니까? 자산이야. 자산. 그러니까 부채가 4만 원이고 자본이 16만 원이야. 그럼 두 개 더한 자산은 20만 원이야. 그럼 이 말은 지금 16만 원하고 4만 원 더해서 20만 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알지. 근데 뭘 물어보냐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본하고 부채가 나오면 두 개 더하면 자산이지. 이거 알아주세요. 예? 그 다음에 또 자본하고 부채가 나오면 이번에는 부채하고 자본 써놓고 이거 더하기 했으니까 나누기 한번 해보자. 이게 뭐다? 부채 비율이란 소리야. 부채 비율. 그 부채 비율은
부채가 4만 원이고 지분이 16만 원이니까 이걸 인수분해하면 인수분해를 약분하면 결국은 이건 4분의 1이 되죠. 그럼 몇 퍼센트? 25%죠. 옳은 말. 4번 부채 감당률인 부채 서비스액을 부동산 투자에서 상투된 순영업소득으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이다. OX? O.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커야 된다. 1보다 커야 된다. 부채 감당률은 높일수록 은행 위험은 줄어든다. 부채 감당률과 가지고 한원율을 구할 수 있는데 부채 감당법 부대저. 자, 5번 채무 불이행이 나오면 뭐 유효총수득에 대해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를 크게 비교. 유효총수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비율이며 채무 불이행률을 뭐라 한다? 손익분기율을 한다. 자, 여기까지 다 옳은 말이죠? 예, 다 옳은 말.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6, 7, 8이 옳은 말이면 다 옳은 말이야. 6번 비율 분석법으로 투자 판단 시 사용 지표에 따라서 투자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자, 요거 이 부동산 A라는 부동산 투자 분석하는데 그러면 부채 감당률을 가져간다. 그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커야 되거든. 그 부채 감당률이 1.5가 나왔다. 그러면 얼추 투자 가치가 있는 거라고. 근데 채무 불이행률은 1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그렇죠. 채무 불이행률은 1보다 작아야 돼. 채무 불이행률을 했더니 이게 1.2가 나오면 투자하지 않는다. 그럼 똑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걸 사용하냐에 따라서 투자 타당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비율 분석법으로 투자 판단 시 사용 지표, 부채 감당률을 사용하느냐 채무 불이행을 사용에 따라서 투자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7번 해수기한법은 합비 시한가치 고려하지 않고 물론 여기가 단순 해수기한법이니까 해수기한을 산정해서 해수기한이 목표 시간보다 짧아야 되고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짧은 걸 선택하고 해수기한 이후에 현금을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끝이죠. 해수기한법은 해수기한 이후에 현금을 고려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순영가법은 모든 현금을 고려한다. 8번 회계적 이율법이 나왔습니다. 수익률법, 이익률법은 높아야 되겠죠. 그러면 회계적 이율법은 이 부동산 회계적 수익률을 계산해서 목표 수익률보다 회계적 수익률이 높으면 투자하고 여러 개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거. 회계적 이율법에서는 투자의 이익률이 이 부동산 이익률이 목표 이익률보다 목표 이익률이 10%인데 이 부동산 이익률이 8%밖에 안 된다. 그럼 투자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럼 이게 12가 된다. 그럼 투자한다는 소리죠. 높은 투자한 중에서 이익률이 가장 높은 투자를 선택한 것이 합리적이다. 맞지요? 예. 그래서 다 옳은지. 선생님 진짜로? 진짜로. 얼마나 고심하셨을까? 어디가 틀린 거 하나 있어야 될 건데 틀린 것은 없고 안 보이고 자, 다 옳은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 고르면 없음 그러면 되겠네요. 이제 35번부터가 이제 금융론입니다. 금융론 지나고 나면 좀 빨리 갔다가 평가를 해서 좀 잡힐 거예요. 자, 35번을 갑시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2차 저당 대출 시장은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형성되는 시장을 말하면 OX, X, 2차입니까? 1차입니까? 1차.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여기에 속한다. 이걸 맞고 저 2를 1로 고쳐야 돼. 그러면 1번 틀렸습니다. 2번 주택시장이 침체하여 거래가 부진할 경우 수요자 금융을 확대하여 주택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3번 주택소비금융은 주택을 담보로 돈 빌리는 겁니까? 신용을 담보로? 주택을 담보로. 주택소비금융은 신용을 담보로 돈 빌리는 게 아니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소비금융이 주택담보대출이야. 주택소비금융이 주택담보대출이라고. 그럼 주택소비금융은 신용을 담보로 해서 돈 빌리는 게 아니라 주택을 담보로 돈 빌리는 것이다. 3번 주택소비금은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됐습니까? 예, 그러면 옳은 지문. 신용을 담보로 그러면 틀린 지문. 그래서 1번 틀렸고. 자, 4번 주택저당 대출의 기준인 담보인정비율과 차주 상환 능력이 변경되면 주택의 수요가 변화될 수 있다. 담보인정비율이 올라가고 차주 상환 능력이 올라가면 돈을 많이 빌려주니까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겠네.
4번 대출 비율이 높아질수록 대부율이 높아질수록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낮아진다. 말도 안 돼? 높아진다. 대출 비율, 대부율 높아지면 지분 비율만 낮아지고 다 높아진다 했잖아요. 6번 자산 유동화 증권과 주택 상환사채는 부채금융이고 6번을 통해서 지분금융, 부채금융, 매장금융 구별하는 소리야. 그러면 자산 유동화 증권, 주택 상환사채는 부채금융이고 조인트벤처, 공모한 증자, 신디케이트는 지분금융에 해당한다. OX? O. 그럼 35번에서 틀린 것은 1번. 그 다음에 몇 번? 5번. 36번. 대출금리. 대출금리가 나오면 그러면 다른 조건 모두 일정하다 할 때 대출 시점에서는 대출 초기에는 고정금리가 높다. 변동금리가 높다. 고정금리가 높다.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차입자는 고정이자를 유리하고 대출자는 변동이자를 유리한다. 물가가 올라가는 시기에 차입자가 돈을 안 갚을 확률이 높은 게 고정이자율, 변동이자율. 변동이자율. 그 정도지, 그 정도. 그 다음에 고정이자율에서는 시장이자율이 떨어질 때 조기상환, 시장이 하락할 때 조기상환.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고정금리에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차입자 이익 본다, 손해 본다? 이익 본다. 대출자가 손해 본다. 차입자는 이익 본다. 뭐 이 정도죠. 자, 36번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자, 36번 갑시다. 1번 다른 대출 조건이 동일할 경우 통상적으로 고정금리 주택 저당 대출 금리는 변동금리 주택 저당 대출 금리보다 높다. 여기다가 이제 초기란 말 써주면 더 적합하죠. 대출 초기에, 대출 시점에서 그러면 더 명확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옳은 집으로 보는 거 일반적으로. 2번 대출 금리가 고정금리일 때 대출 시점의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은행 너 잘못했다. 은행 너 손해봐라. 은행은 이익 보는 게 아니라 손해. 대출자, 차입자가 이익 본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변동금리 이자율과 고정금리를 같대 앞으로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차입자는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유리하다. 틀렸죠. 고정금리가 유리하죠. 고정금리가. 고정금리로 가면 물가가 올라가든 이자율이 변동하든 말든 상관없이 무조건 딱 한 번만 이자율이 고정되니까.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조정주의가 짧을수록 누가 유리해요? 대출자. 이자율 변동이면 대출자에서 차입자율이 증가된다. 5번 고정금리 대출을 시행하면 대출자의 인플레 위험을 낮아진다. 옳을까 있을까? 5번 대출자의 인플레 위험을 낮추는 것은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변동금리죠. 변동금리. 고정금리라 변동금리. 고정금리라 변동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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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2번 틀렸고 5번이 틀렸네요. 36번 문제에서는 일단 3번도 틀렸네. 미안해요. 2번도 틀리고 2번도 틀리고 3번도 틀리고 그리고 5번도 틀렸습니다. 6번 고정금리 대출을 시행한 대출기간은 금리 상승 시 차입자의 조기상환 틀렸죠. 차입자의 조기상환이 나오려면 그러면 금리 하락기, 금리가 떨어질 때 금리 하락기 됐어요. 그래서 6번도 틀렸습니다. 2번, 3번, 5번, 6번 틀렸습니다. 자, 이제 금융론에서 여러분이 투자론에서 포트폴리오만큼 잘하는 거, 그게 저당 상환 방법이에요. 저당 상환 방법은 다른 학원도 보면 잘하시더라고. 그러면은 10개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2문제 푸는 겁니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서 대출 직후에는 원리금 상환액이 적다. 뭡니까? 있습니까? 5조. 원금 균등이 대출 직후에 원리금 상환액이 많죠. 그럼 원리금 균등이 더 적은 거죠. 2번 대출 기간 초기에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원리금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원리금보다 많다. OX, O. 1번하고 2번하고 똑같은 지문이에요. 3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비해 초기에 원리금에서 이자를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원리금 균등은 초기에 이자가 많고 후기로 할수록 원금이 많아진다. 옳은 지문. 4번 1회차 상환 후 중도 상환 시 차입자가 상환해야 될 저당 잔금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분할 상환보다 적다. 틀렸죠. 많다. 이제 하나 틀린 건 나왔습니다. 4번.
5번 대출자 입장에서는 차입자에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보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한 것이 원금 회수 측면에서보다 완전하다. 완전하다. 대출자가 빨리 자금을 회수하려면 뭘로 불려줘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이 아니에요. 원금 균등. 그래서 5번 지문 옳은 말 틀린 말? 옳은 말. 자, 여기 1번부터 5번까지는 4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옳은 말이고. 자, 후반부 6, 7, 8, 9, 10 갑시다. 6. 차입자가 대출액을 중도 상환할 경우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대출 잔액이 적다. OX. 5잖아요. 차입자가 대출액을 중도 상환할 경우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많이 갚았으니까 대출 잔액이 작다. 옳은 지문이죠. 37번에 6번 옳은 지문. 자, 7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 이자 상환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 상환액이 뭐한다? 증가한다. 옳은 지문. 8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 전체 대출기간 만료 시 누적 원리금이 더 크다. 작다. 누적 원리금이 더 큰 것은 원금 균등이다. 원금. 이 두 가지만 비교하면. 어디? 원금 균등. 자, 틀렸죠. 작다. 이렇게 하지. 왜? 이자가 작으니까. 9번 대출 실행 시점에서 총부채 상환비율은 최정식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항상 크다. 아니죠. 총부채 상환비율 상한이죠. 상한. 그러면 대출 실행 시점에서 초기에 상한액이 큰 것은 최정입니까? 원금입니까? 원금 균등이죠. 틀린 점입니다. 10번 최정식 상환 방법은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 말도 안 되죠. 지속적으로 증가지. 증가. 다른 상황에 비해서 이자 부담이 많다고 해야 돼. 증가하고 이자 비용이 많아요. 초기에 조금밖에 안 갚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8번 틀리고 그 다음에 10번 틀렸습니다. 9번도 틀렸네요. 네, 9번 틀렸어. 자, 38번. 38번이 이제 주택장 채권 유동화입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금융론이 끝나는 거죠. 자, 틀린 거 그렇습니다. 기업 MPTB입니다. MPTB는 혼합형 저당 채권 이체 증권과 MBB를 혼합한 성격의 주택 저당 증권이다. OX? O. MPTB는 MPTS, MBB 혼합형이다. 니은 MPTS의 조기상환형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디귿 MBB의 투자자는 최초의 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X. MBB는 투자자 갖는 거라 발행자. 여기까지 오시려고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잖아. 그 소쩍새는 저 아닙니까? 제가 계속 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때마다 조금씩 알아듣고 이제는 많이 알아듣죠. 근데 많이 알 필요 없어. 그냥 절반 알고 나머지 10점은 가서 찍어서 와. 이제 그러면 되지. 또 민법도 잘 하시니까. 자, 니을 MBB는 조기상환 유언부담을 투자자에게 전가한다. OX? O. 발행자가 부담하지. MBB는 조기상환 유언을 발행자가 부담하냐. 투자자에 전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틀렸습니다. 미음 MBB는 채권형 증권으로 발행자는 초과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죠? MBB는 초과담보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틀린 게 디귿하고 니을. 자, 계속 이어갑니다. 비읍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 MBB야. 이게 MBB. 담보부 채권 MBB라고. MBB의 투자자는 조기상환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다. 자, 잘 봐봐요. 자, 비읍 잘 봐라. 비읍 MBB잖아요. 그럼 MBB는 조기상환 위험을 누가 부담해요? 발행자. 조기상환에 대한 위험을 발행자가 부담하지. 조금만 바뀌내면 자기 하고 싶은 데 해버려 그냥. 조금만 바뀌내면 그거 틀린 거지 이게. 발행자가 부담하니까. 시옷 CMO의 발행자는 저당 채권의 집합물을 가지고 일정한 가공을 통해서 위험 수익 구조가 다양한 트렌치 증권을 발행한다. 이응 CMO는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과 만기가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 지읒 MBB 투자자는 조기상환에 대한 방어 장치가 마련됐다. MBB 조기상환에 대한 방어가 뭐요? 콜방어.
콜방어. 콜방어는 투자자가 한다 했잖아요. 투자자가. 그럼 MBB는 콜방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옳은 질문이죠. 마지막에 MPTS의 투자자는 조기상을 대한 방어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맞습니까? 이제. 자, 여기는 콜방어 안 되잖아요. 콜방어 안 된다? MPT는 G2XX. XX 초과다 뭐 없다? 콜방어 안 된다. 그 뜻이잖아요. 네. 그러면 38번에서 틀린 것은요. 디귿, 리을, 비읍. 39번. 2시 한 10분에서 20분 그 사이에 끝날 것 같아요. 계속 가면 힘드니까 그 중간에 한 5분 정도 쉬었다 하게. 자, 이제 39번 개발입니다. 자,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이거 오늘 수업 듣고 나서 그냥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시라고 한 2번 정도만 봐. 2번 정도만. 그리고 버려버려. 버려버려. 찢어버려. 모으지 마. 모어서 그 어떤 분은 그다 혹시도 모르니까 내년에 또 볼 수도 있어요. 재수 없어? 정을 떼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거. 여러분, 정 떼야지, 이제. 예? 다시는 안 봐야지. 또 봐서는 안 되지. 여기서는 안 봐야 되고, 다른 데서 봅시다, 이렇게. 자, 갑시다. 1번. 개발 사업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부 포함되어 사업이 지연됐다면, 그럼 법률적 위험 분석을 소홀히 한 거야. 법적 위험 분석을 옳은 질문. 2번 시장성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럼 수요 공급이 나와야 됩니까? 매매 가능성, 임대 가능성. 매매 가능성, 임대 가능성.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이건 시장성 분석이 아니라 시장 분석입니다. 시장 분석. 그래서 이건 시장 분석입니다. 시장 분석. 시장 분석. 아, 즐거워. 좀 있으면 여러분 보내고 나면 나는 가을 벌판에서 혼자 서 있는 것처럼 얼마나 좋아. 편하고. 여러분 다 합격해서 오실 거니까 믿어 의심치 않는다. 눈만 크게 떠라. 눈만 크게 뜨고. 눈만 크게 뜨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새벽 2시까지 제발 좀 공부하지 말고 시험 보기 전날 내 잠을 안 와서 막 가슴이 콩탕콩탕하고 잠을 못 자. 좀 눈 붙였다 일어나니까 아직도 새벽 1시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시험장 가서 뜬눈으로 가라. 뜬눈으로. 그럼 아는 것도 틀려요. 여기 이제 민감도 분석인데 흐릿흐릿 보인다고. 여기 증가가 감소로 보이고 뭐 실제로 본다고. 원리금이 원금을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빨리 주무시는 거 연습해야 돼요. 농담 아니라니까 빨리 주무시는 거. 그 다음에 친구가 뭐 우황청심 이런 거 갖다 준다. 그럼 먹지 말고 다 놔줘. 나 지금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어서 괜히 막 잠을 안 오고 막 가슴이 콩당콩당 그러니까 그거 나 다 주라고. 나중에 다 돌려줄 테니까. 자, 이제 그러면 2번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빨리 가자고. 2번 질문을 통해서 시장성 분석과 시장 분석을 명확히 하고라는 소리야.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을 어디를 먼저 한다? 시장 분석을 먼저 한다. 시장성 분석이 나중에 한다. 자, 3번. 개발론에서 민감도 분석 나오는 것이 거시기하죠. 개발론에서. 민감도 분석은 투자론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그럼 3번. 민감도 분석은 시장이 공급된 부산이 시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하여 해당 부산의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다. 민감도 분석이 아니라 흡수율 분석이다. 민감도 분석이 나오려면 투입 요소, 산출 요소, 결과책이 나와야죠. 그래서 흡수율 분석이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2번 틀리고 3번 틀렸습니다. 4번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 현재가 아닙니다. 미래. 과거는 묻지 마라. 지금 상태도 묻지 마라.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렇게. 그잖아요? 노래도 그런 거 있잖아. 과거는 묻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옛날부터 이 노래에도 과거는 묻지 마라 나와. 옛날에 그 가수도 그러잖아요. 그 보면. 뒷골목을 누비고 다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랑만은 단 하나의 목숨을 걸어 불라요. 이렇게 하면서. 자, 예? 자, 됐어, 이제. 그러면 흡수율 분석. 과거,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 흡수율 분석이 나오면 미래. 이렇게. 5번.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유지한 채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맡기고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의 수수료 뭡니까? 사업 위탁 방식, 사업 투탁 방식. OX, O.
이 사업 위탁 방식, 사업 소탁 방식에서는 지분 기여도 있다, 없다? 없다. 개발이 공유한다 말은 없다. 됐습니다. 자, 6번 지주 공동사업은 토지 소유자,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개발하는데 토지 소유자 토지 대고 개발업자는 돈 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 지분 기여도 이런 말 나올 것이다. 지주 공동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부동산 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서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하여 서로 이익을 추구한다. OX? O. 7번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토지 소유권 이전마다 이건 뭡니까? 신탁개발 방식. 8번, 9번 참 재밌다. 자, 8번 사업 시행자가 시설을 준공했습니다. B 했습니다.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T 않고 O 하고 있죠? 운영권 받았습니다.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나중에 넘겼답니다. BOT입니다. BOT. 요 BTL 나오면 여기에 임대차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임대차. 임대차 없죠? 틀렸습니다. 8번은 BOT. BOT. 9번 BTO는 사업 시행자가 시설 준공과 함께 시설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이전하고 B하고 T 했죠. T 했습니다. 이전하고 이전 트랜스퍼 트랜스젠더 할 때 그 트랜스퍼가 전환 성전환 수술 트랜스퍼 태국 가면 지겨워 오빠 태국 갔더니 오빠 아이고 처음에는 태국 가서 오빠 하니까 엄마 얘가 나를 좋아하라 그런데 나 좋아하니까 깜짝 놀랐네. 어우 징그러워. 그래서 트랜스전더 그것들은 TT. 예?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임대 나왔습니다. 임대. 그럼 BTL이죠. BTL. 요 T 너 밑으로 가. 그래서 L이 나와야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두 개 다 틀린 줄 아시겠죠? 예, 됐어요. 자, 40번 문제. 관리 나오면 그럼 여러분들 처분은 관리입니까 아닙니까? 처분. 부동산 처분하는 건 관리도 아니다? 아니에요. 관리는 것은 내가 취득해서 이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이용하고 유지 관리 그러잖아요. 유지 관리. 유지하고 개량하고 그리고 일정 기간 후에 처분해요. 처분. 이게 부동산의 취득, 보유, 처분, 투자의 3단계죠. 처분 앞에까지가 관리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취득부터 관리라고. 여기까지 관리. 그러면 처분은 관리다 아니다? 아니다. 처분은 관리라고 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시공은 개발이다 아니다? 아니다. 시공은 개발이 아니다. 시공 그냥 시공이다. 개발이 아니다. 자, 여기 유지하고 개량 비교합시다. 유지, 개량. 제가 말씀드렸죠. 유지하고 개량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 유지. 유지하고 개량 어떤 차이? 개량은 얼굴에 보톡스 맞은 거고 유지는 안 맞은 거고 개량은 A부 형태를 변화시키는 거야. A부 형태. 그래서 A부 형태, A형의 변화를 초래하는 거야. 보톡스 맞으면 A부 형태 변화가 초래되죠? 그렇죠. 유지는 그냥 얼굴에 팩만 하는 거야. 보톡스 안 맞고. 그러니까 앞으로 언니 만나면 언니 개량했네 이렇게 하면 돼. 보톡스 맞은 것 같으면 얼굴 전체적으로 안 맞고 그냥 입술만 키운 것 같다. 그럼 언니 일부를 개량했네. 일부를 개량했네 이렇게. 유지는 A부 형태, A형의 변화가 없는 거야. A형의 변화가 없는 거야.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뭐 자연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연 얼굴 그대로 이것을 변화 없는 거 그것을 유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개량은 외형의 변화가 있고 유지는 변화가 없는 거 이렇게. 자, 됐습니까? 이제 이건 이제 기본 깔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가 나오면 가장 먼저 자산관리, 시설관리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관리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관리 방식, 자기관리 방식과 위탁관리 방식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 잘 나오죠? 자, 그럼 갑시다. 40번 틀린 거 1번
자기관리 방식은 위탁관리 방식에 비해서 기밀 유지에 유리하고 의사결정이 신속한 경향이 있으며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강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고 됐습니까? 단점은 전문성이 떨어진다. 매너리즘, 타성에 젖어들 수 있다. 그러면 1번 지문 OX, O. 2번 위탁관리, 전문성, 대형 건물이 적합하다. 타성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2번 옳은 말. 3번, 이제 3번은 유지활동. 대형적 유지활동은 사고 났을 때 고치는 거. 그렇죠? 예방적은 사고에 방지하는 거. 3번 대형적 유지활동은 시설 등의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유지계획에 따라서 시설을 교환하고 수리하는 사전적 유지활동을 의미한다. 이거는 대형적 아니라 예방적. 대형적 아니라 예방적.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4번 인근적인 변화, 인근 환경과 건물의 부적합. 자, 당해 지역 건축물의 시장성이 감퇴. 이거는 무슨 감가 요인입니까? 경제적 감가. 경제적 감가 요인은 경제적 내용수에 영향을 미친다. 기능적 내용수는 기능적 감가는 기능적 내용수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옳은 질문. 5번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는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틀렸죠. 이거는 기술적 관리죠. 기술적 관리.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그러면 5번은 경제적 관리가 아니라 기술적 관리. 그러면 경제적 관리는 손익분기점 파악하고 수지 관리하고 인력 관리하고 이것을 뭐라 한다? 경제적 관리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자, 6번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는 부동산의 유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상 제반 조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OX, O. 7번은 건물의 생애주기야. 생애주기는 단계 중 안정단계에서 건물의 양호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안정단계 국면이 연장될 수 있다. 맞습니까? 세태기를 가버리면 건물이 노후화 단계로 가버리면 그러면 이때는 건물의 내용수 연장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안정단계에서 관리를 잘하면 연장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건물의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는 무슨 단계? 신축 단계. 신축 단계. 그래서 40번 틀린 것은 3번하고 몇 번? 5번. 3번하고 5번. 3번하고 5번. 41번 갑시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틀린 거 몇 번 지적해 볼까요? 41번에 틀린 거 지적해 보라고. 안 풀었습니까? 아, 그랬구나. 그럼 내가 풀게요. 1번. 1번. 시장적인 마케팅 전략은 수요자,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서 요 소비자 중심, 수요자 중심은 시장이 아니라 고객적인 마케팅이죠. 고객적 마케팅. 그래서 1번은 시장적인 마케팅이고 고객적 마케팅. 고객적 마케팅.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시장적이 아니라 고객적인 마케팅. 그럼 2번은 고객적인 마케팅 전략이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표적시장을 선정하고 틀렸죠. 1번하고 2번이 자리가 바뀐 거야. 1번은 시장점유, 1번은 고객점유, 2번은 시장점유. 그래서 1번, 2번 자리 바뀌어서 틀렸습니다. 3번 관계 마케팅은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이례적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맞나요? 그래서 브랜드 마케팅이 나온다. 4번 시장적인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을 요거 두 개가 지금 똑같은 지문이 나온 거야. 1번하고 4번이 똑같은 지문이에요. 4번은 틀린 겁니다. 5번 주택시장에서 시장 세분화 요거 작년 시험 지문이에요. 그럼 시장 세분화는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서 시장을 나누는 거. 그게 시장 세분화. 시장 세분화는 일정한 기준에서 여자냐 남자냐 30대냐 40대냐 그죠? 주택 수요자를 보다 동질적인 소집단으로 구분하는 거 이것을 뭐란다? 시장 세분화라고 한다. 그러면 1번, 2번, 4번 1번하고 4번이 똑같으니까 이제 틀린 거네요. 6번 지문 표적시장은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가장 좋은 시장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화된 시장이다. OX? O. 시장이 세분되면 그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시장이 무슨 시장이다? 표적시장이다. 7번 부동산 마케팅 가격 전략 중 가격 전략 그러면 고가 전략, 저가 전략, 신축 가격 전략, 시가 전략 이렇게 나온다고. 빠른 자금 회수를 원한다. 지역의 구매자들이 구매력이 낮다. 비싸게 받으면 좋겠니? 비싸게 받는 게 아니라 저가 전략. 됐습니까? 그러면 7번이 틀렸습니다.
그럼 결국 1번, 2번, 4번, 7번이 틀린 겁니다. 되셨습니까? 예. 자, 42문부터 이제 감정평가인데, 자, 감정평가는 좀 봅시다. 자, 틀린 것을 모두 고르고 그렇습니다. 1번, 법정평가란 법에 정해진 대로 하는 거야. 법에 정해진 대로. 그럼 법정평가는 법규에서 정한 대로 하는 평가로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뭐가 중요하냐? 어떤 것들이 법정평가냐? 공공연지 수용시 보상평가할 때 반드시 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 돼. 평가사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세금 부과할 때 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 한다고. 그럼 이런 것들을 법정평가라고 한다. 1번 지문 OX, O. 2번이 쉽잖아요. 2번은 법의사 기억나시죠? 원칙은 시장가치인데 법의사, 법령이 다른 기준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장가치, 이해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옳은 말. 3번 원칙 현황 기준 평가.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자를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현황 기준 평가. 근데 법의사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전부 다 옳은 지문이 되어 있어요. 4번 가치, 주관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서 각 개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가치는 주관적이다. 5번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두며 장래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가 가치인데 이 장래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는 금전으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금전으로 말할 수 없는 것도 있다. 비금전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6번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이 일치한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괴리, 장기적으로 뭐요? 일치.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틀린 지문, 42번에 틀린 지문 몇 번? 6번 하나 나왔습니다. 6번. 자, 43번으로 갑니다. 가치재원칙. 그럼 가치재원칙 그러면 제가 단어 하나를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이 가치재원칙 한번 대보시라고. 시점 수정. 변동의 원칙, 기준 시점, 변동의 시점 나오면 변동의 원칙, 영속성, 그럼 예측 원칙, 변동의 원칙, 영속성 때문에. 자,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 주위 환경과 적합하지 않으면 경제적 감가 해야지. 기능적 감가, 균형의 원칙, 초과이윤, 경쟁의 원칙. 초과이윤 나오면 무조건 경쟁의 원칙. 그죠? 층고가 너무 낮다. 계단이 좁다. 그럼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그럼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지역 분석. 적합의 원칙. 개별 분석. 균형의 원칙.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거래사례 비교법의 근거. 거래사례 비교법. 거래사례 비교법의 근거되는 원칙. 대체 원칙. 거래사례 비교법은 어떤 부동산을 평가할 때 대체 경쟁하기 있는 사례를 선택해야 되니까 대체 원칙. 그러면 거래사례 비교법의 근거. 추가투자 적정성. 추가투자 나오면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기여의 원칙. 기여의 원칙하고 무슨 원칙?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 이렇게 두 가지. 자, 그럼 1번부터 예측 및 변동은 원칙은 부동산의 현재보다 장래 활용 및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수익하는 법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이게 최근에 나왔던 거야. 저하고는 예측 원칙이 수익하는 법이 있지만 변동의 원칙도 수익하는 법하고 연결될 수 있다. 앞으로 수익이 어떻게 변동할 것인가를 다 추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1번 옳은 지문. 2번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 이거 여러 번 봤잖아요. 이 지문은 적합의 원칙을 내부라고 하고 있어. 내부. 적합의 원칙은 외부죠. 외부.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이죠. 옳은 말로 고치려면 이 내부를 뭐라 해야 돼? 외부. 외부.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균형의 원칙은 구성요소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많이 만든 과잉 부분. 이 과잉 부분은 화장실이 너무 많다. 엘리베이터가 너무 많다. 층고가 너무 높게 졌다. 이런 것들이라고. 이러면 감가 요인이야. 감가. 그럼 원가법을 적용할 때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이란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4번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 각 구성 요소가 각각 기하여
부동산 전체 가격이 형성되는 원칙이다. 맞나요? 예. 기여 원칙은 부동산 가격은 생산비 합이다. 기여도 합이다. 기여도 합이다. 5번 대체 원칙은 대체성 있는 두 개 이상의 지하가 존재할 때 그 지하의 가격은 서로 관련이 이루어진다는 원칙으로 유용성이 동일할 때, 쓸모가 똑같을 때 가장 가격이 비싼 거, 싼 것을 선택한다. 효용이 똑같으면 가격이 싼 거, 가격이 똑같으면 효용이 높은 거 선택한다. 그래서 옳은 질문. 6번 최유용은 이거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최유용은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채택 가능성,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최고 수익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냥 한번 읽으시라고. 그냥 이거 자주 나온 거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44번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답만 볼게요. 이거 다 잘하니까. 자, 4번 지분 가봐요. 4번. 사례자를 동일 수권 내에서 유사지역에서 구할 경우 지역용 비교 과정은 필요치 않다. OX, X. 유사지역에서 사례를 구했으면 지역용 비교해야 되죠. 그럼 지역용 비교를 생략하는 것은 무슨 지역? 인근 지역. 여기서 인근 지역이죠. 인근 지역. 자, 그러면 1번부터 해서 다 이제 옳은 지분이 되는데, 그러면 이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나오면 여러분 기억해야 될 내용은요. 개미는 체구는 작지만 균형 있게 기어간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모르는 사람도 있네. 개미, 개는 뭡니까? 개별 분석. 미시죠. 개미는 체구는 작지만 체유형, 부채적 가격. 작지만 균형 있게, 균형이 원칙, 기여의 원칙. 아니, 기능적 감가, 기어간다. 후행 분석. 됐습니까? 이제 45분부터가 감정평가 방식이네요. 여러분 힘드시죠? 딱 5분만 화장실 갔다 오시라고. 5분만. 그래서 2시 20분까지만 할게요.